제 삶은 오랫동안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도서관과 같았습니다. 70의 나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가 제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모험은 두꺼운 책장을 넘길 때나 가능했습니다. 40년간 대학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며 수많은 이야기의 길잡이 역할을 했지만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은퇴한 뒤 제 이야기책은 더는 새로운 문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흩어지고 모든 서사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의자는 먼지만 쌓여갔고 집안을 채운 오래된 책 냄새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너무나 익숙하고 지루한 각본을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의뢰 혼자 밥을 먹었고 정막을 깨우는 것은 의미 없이 틀어놓은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과장된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가장 큰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딸은 캐나다에서 교수로 각자의 빛나는 서사를 쌓아가는 동안 제 시간은 그저 멈춰있는 듯 했습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는 동거인이었고 이대로 모두에게 잊히는 걸까 하는 공허한 질문만이 창문에 어리는 제 얼굴 위로 밤마다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반전은 늘 그렇듯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딸 지혜와의 주말 영상 통화에서였습니다. 엄마, 너무 집에만 계셔서 걱정돼요. 화면 속 딸의 얼굴에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이름으로 뭘 좀 신청했어요. 강릉에서 열리는 시니어 글쓰기 수련회예요. 일주일 동안 받아보면서 글도 배우는 거래요. 엄마 평생 책 속에 파묻혀 사시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무슨 글을 쓴단 말인가요? 낯선 사람들과 일주일을 함께 지내는 것도, 서툰 속마음을 글로 내보여야 한다는 것도 모두 벅차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혜야, 난 작가가 아니잖니. 수십 년간 남의 글만 정리하던 사람이야. 이제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 엄마가 아는 걸 쓰시면 돼요. 엄마가 살아온 세월 자체가 한 편이 소설인걸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다녀오세요. 제발요. 제가 비행기표 끊고 한국 갈까요? 사랑이 담긴 딸의 너슬에 섞인 성화에 저는 결국 무거운 허리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외출이 단조로운 일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미완성 문장을 다시 쓰게 될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을 떠난 버스는 회색 도시를 벗어나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릉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글쓰기 수련회가 열리는 연수원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소나무 숲에 포근히 둘러싸인 아담하고 고즈넉한 건물이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 낯설면서도 상쾌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제 인생에 이토록 낯선 공기를, 이토록 가슴 뛰는 해방감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비에서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참가자들을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배우고 시작하려는 설렘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들과 달리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져 괜히 위축되던 순간 창가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크지 않은 키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화하지만 어딘가 깊은 고독이 느껴지는 눈빛,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에 평온함을 간직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향해 작게 목례를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풍경이 참 좋지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꽃 같기도 하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서울의 소음에서 벗어나니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모든 게 조금 낯서네요. 아들이 등을 떠밀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저도 딸의 등살에 못 이겨 오게 되었어요. 서로 처지가 비슷하군요. 우리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 수련회 담당자가 다가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강민준 선생님, 김서연 선생님 두 분은 같은
바다조에 배정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의 글을 가장 먼저 읽고 이야기를 나눠주실 글벗이 되신 겁니다. 진행자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작은 설렘이 낡은 책 칼피처럼 끼워져 있던 감정이 파르르 떨리며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프로그램은 나의 첫 문장이라는 이름의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대표하는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집을 지었지만 정작 나의 집은 비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의 장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축가였던 그의 삶과 아내를 잃은 그의 현재가 그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빈 집의 창문처럼 공허했고 그 공허함이 제 마음에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고독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제 마음의 문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련회에서 시간은 더디면서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바다조의 글벗으로서 매일 서로의 글을 가장 먼저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낡은 수첩에 만년필로 눌러쓴 건축가의 설계도처럼 섬세하고 단단한 문장들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먼저 떠나보낸 아내와의 추억이 함께 거닐었던 길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애틋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의 온기를 채우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이야기만 읽어왔던 습관 때문인지 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그저 책 속에서 보았던 혹은 스쳐 지나갔던 인물들의 짧은 단상들을 엮어낼 뿐이었습니다. 제 글은 마치 주인 없는 흑백 사진처럼 건조했습니다. 서연 씨의 글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요. 합평 시간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책의 한 페이지를 다시 발견한 것처럼 소중하고 아련한 느낌을 줍니다. 자신을 더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의 칭찬과 격려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여자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내면을 향한 찬사였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던 그날 아침에 대해 썼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평생 가슴에 묻어두리라 다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제 목소리는 속절없이 떨렸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가장 먼저 제 손을 잡아준 것은 민준 씨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내를 긴 암투병 끝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연 씨의 그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지요. 우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둘만의 산책을 나섰습니다. 어두운 해변을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상실과 외로움 그리고 남겨진 이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우리의 긴 침묵마저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수련회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헤어진다는 아쉬움이 파도 소리처럼 마음을 적셨습니다. 서연 씨,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겠군요. 네, 민준 씨는 부산으로 가시고요. 이 만남이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마치 잘 읽던 책의 마지막 장을 찢어버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산책을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밤하늘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낡은 도서관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약속대로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고 하늘의 별들은 부서지는 포말 위로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연 씨를 만난 이 일주일이 제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평생 펜과자를 잡아 단단했지만 제 손을 감싸는 온기만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이라는 책에 새로운 문장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별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얼굴을 다가왔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잊고 있던 모든 감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는 다른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상처를 알아보는 깊고 애틋한 입맞춤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연수원 숙소가 아니라 글에 집중하고 싶어서 근처에 작은 별채를 하나 빌렸습니다. 바깥바람이 차갑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별채는 낡은 목조 건물 특유의 깊은 나무 향과 옅은 묵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성난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지만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쥔 그의 손등에 굵게 펜주름과 흰줄이 그가 살아온 견고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제 찻잔을 내려놓고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길이 제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제 블라우스 소매 위로 드러난 손목을 마치 귀한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 그의 나직한 부름에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이 깊은 연민과 뜨거운 갈망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았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낡은 스웨터 너머로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 대신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 역시 그의 셔츠를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서로의 맨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그 어떤 젊음의 탄력보다 더 애틋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영혼을 읽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하룻밤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텅 비었던 서로의 삶이라는 집에 마침내 온기를 채우는 충만하고 완전한 교감이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문장이 쓰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폭풍처럼 짧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요란한 경보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밤사이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해 해안가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창밖은 거센 비바람이 세상을 삼킬듯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빨리 빠져나가야 해요. 우리는 허둥지둥 옷을 꿰어입고 연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수원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서울행과 부산행 버스에 나눠 급히 태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쪽이에요. 직원에게 이끌려 서울행 버스로 향하는 순간 민준 씨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연락처라도. 그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려던 순간 매서운 바람이 그의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안 돼.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고 저는 인파에 떠밀려 버스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차창 너머로 저를 향해 무언가 외치며 달려오는 그의 안타까운 얼굴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도 태풍이 핥히고 간 해변처럼 황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련회 측에 수십 번 전화했지만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비상 상황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에 건축가 강민준을 검색했지만 동명이인만 수두룩할 뿐 그를 찾을 길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단 하룻밤의 꿈처럼 폭풍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민준 씨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이전처럼 텅 비어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와의 짧았던 만남은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열정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황혼의 서재라는 작은 동인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묻던 저는 이제 오늘은 어떤 문장을 쓰게 될까?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인지에 실었던 제 짧은 소설이 한 시니어 문예지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잡지를 받아든 순간 제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제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 이제는 이야기를 짓다. 특집 기사 코너에 실린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은퇴 후 전국 방방곡곡 외딴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지어 기부하는 한 건축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민준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작은 묵조 도서관 앞에서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를 찾아가도 될까? 그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지만 이대로 그를 다시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그가 있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몇 번을 갈아탄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저를 작은 마을 입구에 내려주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진을 이정표 삼아 저는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묵조 도서관을 찾아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책장에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씨. 제 목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듯 이내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맞습니까?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수련회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부산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매일 밤 민준 씨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인 채 웃었습니다. 이토록 우연하고도 운명적인 재회에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년 전 그 밤처럼, 아니 그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손 다시는 놓지 맙시다. 이제야 서로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네, 절대로요. 그가 지은 작은 도서관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남겨진 삶의 가장 완벽한 문장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